예, 지금 이제 기계 요소 설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사의 체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나사 단원이 총 세 단원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는 나사의 기본 요소하고 그다음에 나사에 걸리는 응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사를 체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사를 풀리지 않게 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난 시간처럼 복잡한 계산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체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체결력으로 체결을 해줘야 되는지, 체결할 때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 그런 정도가 아마 계산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용 나사라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보시는 게 이제 나사 체결의 종류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 그림은 한번 나왔었어요. 뭐 참고로 한번 보여드린 거였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A번 스크류 방식하고 B번의 볼트 앤 너트 방식입니다. C번이나 D번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특히 D번 같은 경우는, C번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부분을 조립을 한 다음에 위에 너트를 조여줘야 되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줘야 됩니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은 풀리겠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볼트 앤 너트 방식이냐 아니면 스크류 방식이냐 이렇게 되는데, 스크류 방식이라는 거는 이게 부품이죠. 부품에다가 직접 나사산을 내는 거예요. 앞나사산을 직접 내어주고 이 부품 너트 대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하는 방식이고, 볼트 앤 너트 방식 같은 경우는 너트를 별도로 조립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될 거고요. 장단점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스크류 방식이 나아요. 볼트 앤 너트 방식보다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너트를 갖다 댄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볼트 앤 너트 방식은 그게 아니고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부품에다가 직접 앞나사산을 내니까 이 드릴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앞나사산을 내는 걸 태핑이라고 하는데, 탭이라고 합니다. 앞나사산을 내는 장치를. 그래서 태핑이라고 하는데, 이 태핑하는 게 그냥 드릴 구멍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되는 거여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에다 직접 앞나사산을 내고 그리고 볼트를 체결하면은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크류 타입을 하는 것이 볼트 앤 너트 방식, 너트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경우에 A번을 못 쓰냐, 스크류 타입을 어떤 경우에 못 쓰냐, 앞나사산을 낼 수 없는 부품의 재질일 경우, 예를 들어서 폴리머, 플라스틱 재질이다. 물론 이제 방법은 다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인서트라 그래서 앞나사산 모양이 되어 있는 이렇게 줄 꼬여져 있는 그러한 금속 부품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앞나사산에다 꽂는 그러한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별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서트를 꽂아서 앞나사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긴 있는데 좀 번거롭죠. 그래서 부품의 재질이 무른 경우에는 알루미늄 정도면은 좀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무른 재질의 경우에는 앞나사산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여기가 얇은 거예요. 앞나사산, 필요한 그 나사산의 길이가 있죠. 우리 앞에서 필요한 나사산의 길이가 뭐 0.5D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거의 그냥 8분의 7D 혹은 D하고 같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필요한 나사산의 길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0.5D보다 작은 거야. 그러한 경우에는 나사산을 내봐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얇은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너트를 쓰죠.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품이 너무 무른 재질일 경우에, 혹은 필요한 너트의 길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부품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너트를 사용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그냥 부품에다가 앞나사산을 내서 스크류 타입으로 조립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조립하기가.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공간이 뜨여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트하고 부품 사이에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볼트의 사이즈보다 구멍의 사이즈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얘가 M5짜리 볼트였다라고 하면 외곽 직경은 파이 5예요. 5파이입니다. 물론 5파이보다 아주 조금 작아요. 어쨌든 간에 5파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M5짜리 볼트를 체결을 하기 위해서 부품에다 구멍을 뚫는다. 얼마짜리 구멍을 뚫어야 되냐? 5파이짜리 구멍으로 뚫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 처음에 설계를 처음 한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조립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품을 내가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볼트를 꽂을 겁니다. M5짜리 볼트를 꽂을 계획이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빵빵빵 뚫었는데 얼마짜리 구멍을 뚫었냐면 파이 5짜리 구멍을 뚫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볼트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볼트 하나는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5파이짜리 구멍을 뻥 뚫고 마찬가지로 뻥 뚫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볼트 하나는 꽉 채워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볼트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은 5파이짜리 구멍을 뚫게 되면 밑에도 마찬가지 5파이가 맞겠죠. 두 개의 부품이 조립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불가능하죠. 요거 못 맞추죠.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가공을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차라는 걸 배우고 공차 범위 내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측정이라는 거, 공차라는 거 왜 배운지 아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 부품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차라는 걸 주고 그리고 허용 범위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찬가지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두 구멍 사이의 거리가 10이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1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10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부품, 이 밑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구멍 사이의 거리가 10이 아니게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9.8이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돼요. 구멍이 어긋나니까 위에서 볼트를 꽂아도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구멍은 이렇게 구멍이 서로 어긋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5짜리 구멍을 뚫는다 라고 하면 M5짜리 볼트를 꽂을 거다 라고 하면 파이 5.4나 아니면 파이 5.6이나 파이 6이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부품 같은 경우는 파이 5.2 정도까지 해도 잘하면은 조립이 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파이 6 정도 뚫어버리면 편합니다. 자, M5짜리 볼트를 쓰려면 그것보다 볼트의 구멍의 사이즈는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틈새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처음 설계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수해요. 이런 것들. 중요한 거니까 유념하고 계시고 나중에 설계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사 체결의 종류에서 이제 나사의 종류죠. 나사 머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사의 머리의 종류 많이들 보신 것들이 이러한 뭐라 그랬죠?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체결을 하는 그러한 형태, 얘나 아니면 얘나 이런 형태들이 가장 많이 보신 걸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 수업할 때는 헥사곤 형태 머리, 육각 렌치냈다. 뭐죠? 스패너죠? 예, 스패너나 아니면은 군대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깔깔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육각 렌치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 여기 육각형 형태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육각 렌치로 조립을 하는 그러한 볼트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접시머리 볼트라는데 접시머리 볼트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부품이 이렇게 있으면요. 볼트를 사용을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볼트 머리가 이렇게 튀어져 나와요. 위에 무언가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볼트 머리에 닿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헥사곤 볼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요. 이런 식으로 홈을 팝니다. 홈을 파서 요 헥사곤 볼트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
머리가 요 안으로 숨겨지는 거. 요거는 조금 가공을 한 게 가공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시머리 볼트를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홈을 파줍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접시머리 볼트를 꽂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겠죠. 볼트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접시머리 볼트 혹은 이제 밑에 있는 헥사곤 소켓 헤드 볼트, 이런 것들이 되실 겁니다. 그거 외에 이제 여기 영상이 잘 안 보일까요? 자, 요거 같은 건 세트 스크류라 그래서요.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여기 있네요. 여기요. 헥사곤 소켓 헤드레스입니다.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운동용 나사, 파워스크류죠. 파워스크류나 아니면은 기어라든가 그런 것들 축하고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스크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하중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계 같은 경우는 요 헥사곤 헤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장 튼튼합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하중을 많이 받지 않는 기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얘네들은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볼트를 조여줘야 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자 드라이버가 됐든 십자 드라이버가 됐든. 근데 그것들에 비해서는 요 헥사곤 헤드나 아니면 요 헤드가 돌리는 체결력을 주기가 더 편해요. 더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가 잘 안 망가져요. 이 볼트 같은 거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조일 때보다는 풀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 머리에 드라이버 사용하시면 드라이버가 헛돌면서 머리가 뭉개지는 거예요. 뭉그러지는 겁니다. 그거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데, 머리가 뭉그러지면 그거 푸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 드릴로 만약에 여기 머리가 뭉그러져 버렸어요. 드라이버 머리가 하시다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실 텐데, 자, 이 머리가 뭉그러져 버리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드릴로 뚫어버려요. 만약에 얘가 M5짜리 볼트다 라고 하면은 골지름이, M5짜리 볼트가 골지름이 아마도 보니까 한 파이 4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골지름에 해당하는 드릴로 뚫어버립니다, 여기를. 그러면 다 날아가고 여기 있는 나사산들만 남아요. 나사산만 남으니까 그거 이제 걷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나사를 풀러줄 수밖에 없거든요. 꽤 복잡한 상황이죠. 좀 번거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머리가 이 뭉그러지는 거, 드라이버 볼트,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 볼트를 사용할 때는 그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나사의 재질 SA 등급에서 나사의 재질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프루프 스트렝스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뭐 열간 가공이 있냐, 냉간 가공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는 전조라는 공정을 통해서 나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머리 같은 경우는 단조라는 공정을 통해서 나사의 머리를 만들 텐데, 이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영어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How to make the bolt and nut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서 먼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영상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볼트에 가해진 초기 인장력입니다. 볼트를 우리가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 볼트에 가해지는 인장력인데, 당연히 볼트를 체결을 하게 되면요. 자, 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나사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파트 2개 있어요. 파트 2개. 자, 여기 너트를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볼까요? 이 부분. 자, 나사산이 이렇게 있고, 자, 너트가 체결이 돼요. 자, 이 경우에 여기 너트 이렇게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나사산하고 나사산이 만나겠죠. 볼트의 나사산하고 너트의 나사산이. 그랬을 때 이 경우에 볼트의 나사산하고 너트의 나사산이 어느 부분이 닿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닿게 됩니다. 예, 이렇게 닿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릴까요?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에 비슷한 그림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가 너트, 여기가 볼트.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닿게 된다는 얘기죠. 왜? 잠시만. 반대로 그렸구나. 위에 부분이 닿아야지 밑에 부분이 닿는 게 아니라. 그죠? 위에 부분이 닿아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네,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나사가 닿게 되면은, 자, 여기가 볼트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너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체결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너트입니다.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너트 같은 경우는 밑으로 미는 거예요. 볼트를. 그래서 볼트는 여기서 하중을 아래쪽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볼트 같은 경우 위에 머리가 있죠. 볼트 머리는 다시 부품으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볼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하중을 받습니다. 즉 볼트는 인장력을 받아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인장을 받게 됐을 때, 볼트가 볼트가 풀리지 않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볼트가 풀리지 않는 거냐면, 요 지점에 있는 마찰력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요. 마찰력이 작용해요. 자, 프릭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찰력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찰력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가 있을까? 마찰력을 크게 하는 방법. 뭐에 비례하냐? 자, 면적에 일단 비례합니다. 예, 나사산은 그래서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면적에 비례하고요. 자, 또 하나, 물론 이제 재질이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질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찰력이라는 거는 뮤에다가 n을 곱한 거잖아요. 뮤라는 게 이제 재질이죠. n이라는 게 수직항력 혹은 발력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너트가 볼트를 누르는 힘이에요. 너트가 볼트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느냐. 근데 그 힘들이 쭉 연결돼서 뭐로 변환이 돼? 볼트의 인장력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볼트가 받는 인장력입니다. 내가 너트를 꽉 조이게 되면 이때 볼트가 인장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인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찰력이 증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찰력이 증가해서 볼트가 잘 안 풀리게 된다. 볼트를 풀리지 않도록 하는 힘의 마찰력이니까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볼트는 초기에 내가 이 볼트를 조이게 되면 초기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볼트가 영구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최대로 인장력을 얼마를 작용을 할 수 있느냐를 했을 때 공식이 이거예요. 자, 여기 실험식이고요. 앞에 KI라는 게 비례상수인데, 실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하중일 경우, 우리 동하중은 복잡해가지고 다루지 않습니다. 정하중일 경우에는 이만큼의 인장력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SA 8.8등급이다. 그럼 8.8등급짜리 볼트가 프로프 스트렝스가 600메가파스칼이었을 거예요. 뭐 틀리면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SA 8.8등급의 M10짜리 볼트를 쓴다. 자, M10짜리 볼트의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115mm 스퀘어였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SA 8.8등급의 M10짜리 볼트를 사용을 해서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 최대 얼마의 인장력을 받을 때까지 조여줄 수 있느냐?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곱하시면 돼요. 0.9 곱하기 115 곱하기 60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스태틱 로드인 경우에 대해서 이 볼트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초기 인장력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대 초기 인장력을 받도록, 이 볼트가 최대의 초기 인장력을 받도록, 가급적이면 초기 인장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구 변형은 다시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최대 초기 인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받게 되면은 마찰력이 커지니까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볼트는 영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 인장력을 받도록 조여줘야 돼요.
타이트닝을 해야 됩니다. 그 최대 초기 인장력이 0.9 ATSP 이렇게 되는 거였죠. 0.9는 스태틱 정하 중일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 자, 체결 요소로 결합된 이제 부품들 분리되기 전까지 볼트에 걸리는 하중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한번 조립을 하면은 하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트의 인장력이 크면 클수록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마찰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마찰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가 볼트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체결력이 크면 마찰에 의한 시어 저항이 커지게 되므로 높은 체결력이 더 유리하다.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의 얘기는 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인장력을 받는 그러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전단력을 받는 얘기야. 자,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전단 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요. 전단 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볼트가 체결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요.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도 전단 하중은 버텨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경우에도 체결력이 크면 클수록 좋으냐?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단 하중을 받게 되면요. 이때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품이 있어요. 밑에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려고 하죠. 그러면 위에 있는 부품하고 밑에 있는 부품 이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프릭션이 작용을 해요. 마찰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 하중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 마찰력은 언제 어떤 때 더 커지겠어? 체결력에 의해서 더 커지겠죠. 볼트하고 너트가 서로 꽉 누르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사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도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큼의 전당력을 가해줬다. 마찰력이 커지니까 100이 60, 40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체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때의 마찰은 나사산길의 마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품 간의 마찰입니다. 부품 간의 마찰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급적 이거는 최대 전단의 경우에 대해서 전단 하중이 작용하든 인장 하중이 작용하든 상관없이 볼트를 조여줄 때는 가급적 최대 인장력을 받도록 조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최대 인장력을 받도록 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과정 필요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식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마찰 계수를 0.15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사산하고 산 사이의 마찰 계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철하고 스틸이죠. 강이죠. 강하고 강 사이의 마찰 계수를 대략 한 0.1에서 0.2 정도로 잡아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설계하거나 그럴 때 마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략 한 0.1에서 0.2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여주는 이 나사를 돌려주는 토크는 0.2 FID 만큼의 토크로 조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인장력 값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때 이 나사를 조여주는 토크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0.2에다가 최대 초기 인장력 그 다음에 D. 그러면 아까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SA 8.8 등급의 M10짜리 볼트였다라고 하면은 SA 8.8 등급의 M10짜리 볼트니까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115mm 제곱이었어. 그 다음에 프루프 스트렝스가 600MPa였어. 그러면 이거 두 개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최대 초기 인장력은 0.9 ATSP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9에다가 뭐 115, 그 다음에 600이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하중이 나올 거예요. 초기 하중이.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 곱하기 하중 곱하기 D 값은 M10짜리 볼트니까 10. 그러면은 이 볼트를 조이는 데 필요한 적절한 토크가 나옵니다. 물론 이때 토크 값은 여기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되나 보네. 얘는 뉴턴 단위로 나올 거고요. 힘은 뉴턴 단위로 나올 거고, 얘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올 테니까, 그때 토크 값은 뉴턴 밀리미터로 나오시게 되겠죠. 숫자 되게 커져요. 왜냐하면 얘가 밀리미터니까, 뉴턴 미터 단위로 바꿔주시게 되면, 공 3개 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인장력을 받도록 이만큼의 토크로 조여주시면 되는데, 볼트하고 너트 체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수분 이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5% 정도는 감소해요, 텐션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온도 변화가 있으면 온도 변화 때문에 열팽창 생기죠. 열팽창이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또 풀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볼트하고 너트는 계속해서 풀리게 됩니다. 진동이 있으면 더 많이 풀리게 되고요. 정기적으로 볼트를 조여주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얼마만큼의 토크로 조여줘야 되느냐, 볼트는 최대 인장력을 받도록 얼마만큼의 토크로 조여줘야 되느냐, 그 토크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볼트를 조립할 때는 여기서 구한 이 토크 값만큼으로 조여줘야 되겠죠. 그 토크 값만큼으로 조여주도록 하는 기구를 뭐라고 부르냐, 토크 렌치라고 부릅니다. 토크 렌치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설정한 어떤 토크 값이 있을 거예요. 그 토크 값만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요. 뭐 이 토크 렌치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 이제 설정하는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토크 값을 설정을 해주고 조여줘요. 조여주면은 내가 원하는 토크를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헛돕니다, 얘가. 군대에서 쓰는 아까 처음 얘기한 깔깔이라고 부르는 토크 렌치인데요. 정식 명칭은. 예. 그런데 허용 토크 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돌려주지 않고 그냥 헛돌게 되는 그러한 기구, 그러한 장비죠. 이것을 토크렌치라고 불러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앞에 이제 간단한 계산하는 거였었고요. 자, 나사는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에요. 나사를 사용한다는 건 당연히 풀을 수 있으니까 나사를 쓰는 겁니다. 풀을 수 없으면은 나사 쓰지 않아요. 풀을 수 있으니까 나사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가 알아서 풀려요. 동시에 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풀리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동시에 나사가 풀리니까 그건 단점입니다. 나사를 조이거나 풀을 때, 나사가 잘 안 풀리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까 마찰 개수 때문이라고 했죠? 마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릭스 앵글이 작고, 그러니까 리드 앵글이 작다는 얘기는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나사가 잠기는 거리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립하려면 많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리드 앵글이 작고 마찰 개수가 크면은 셀프 락킹은 가능합니다. 안 풀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풀리죠. 진동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볼트들은 다 풀려요. 진동이 작용하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보시면은 잘 풀리지 않죠. 그거는 특수한 장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고요. 그냥 그런 장치들 안 해놨으면 자동차에 있는 볼트들 다 풀려 나옵니다. 진동이 강하기 때문에. 혹은 볼트하고 너트 사이에 상대 운동이 생기면은 풀림은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프릭션 효과가 상실이 되면 미끄러진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마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마찰력은. 자, 외력에 따라서 마찰력 곡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마찰이에요? 정지 마찰이에요. 요 이유가 운동 마찰입니다. 마찰력은요, 정지에 있을 때 마찰력의 크기하고 운동할 때의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냥 단순하게 나사가 이렇게 뭐 볼트하고 너트가 체결된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정지에 있으면 여기 마찰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마찰이 작용하면은 최대로 이만큼의 마찰력까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진동을 줘요. 진동을 주면은 얘네들 사이에 상대 운동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트가 살짝 풀립니다. 운동이죠. 운동이 되게 되면 여기 운동 마찰력이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더 쉽게 풀려요.
그 다음에 열팽창이나 열수축이 생기게 되면 여기 사이에 간격이 뜨게 돼요. 간격이 열수축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사가 더 잘 풀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나사는 계속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돼요. 언젠가는 항상 풀립니다. 나사는요.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나사 이제 풀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보통 나사, 굵은 나사가 아니고 보통 나사죠. 보통 나사가 가는 나사보다 더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헬릭스 앵글이 더 크거든요. 헬릭스 앵글이 크다는 얘기는 피치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비례합니다. 피치가 크다는 말하고 비슷하고요. 피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잘 풀려요. 그 다음에 초기에 타이트닝이 크면은 루징이 발생하기 어려워진다는 했는데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기 인장력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수직항력이 커지니까 발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풀림이 발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하거나 러프한 클램핑 서피스는 미소한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이니셜 타이트닝을 감소시키고 루징을 조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프트하거나 러프하다. 소프트한 건 무른 재질을 얘기하는 거죠. 러프한 거는 웅틀붕틀한 거, 거친 면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더 풀림이 잘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면의 마찰 계수를 증가시키는 표면 처리는 풀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사산 표면이에요, 이거는. 나사산 표면에 마찰 계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물론 대신 조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 그래서 나사의 풀림에 대한 방지 대책이 뭐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스프링 와셔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자, 스프링 스프링 와셔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이 트위스티드 투스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스프링 와셔를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와셔를 끼고요. 스프링 와셔입니다. 이 평와셔예요. 평평한 와셔, 그냥 도너츠 모양. 이렇게 도너츠 모양. 그런 다음에 이제 부품을 체결을 하는 거죠. 부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꽉 조여가지고 물렸을 때, 얘네를 조립을 했을 때, 너트를 해서 조립을 했을 때, 여기 끝이 어긋나 있잖아요. 어긋난 게 만나게 됩니다, 두 개가. 그러면서 이 스프링 와셔도 평와셔처럼 평평해지죠. 하지만 이건 탄성 변형이에요. 탄성 변형이 되니까 얘는 복원이 되려고 하겠죠? 복원이 되려고 이 볼트를 위아래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트를 돌려서 발생하는 초기 인장력에다가 스프링 와셔의 그 탄성 복원력이 추가가 되면서 인장력이 증가하는 거죠. 마찰을 증가시키는 형태예요. 나사산에서 마찰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트위스티드 투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비싸요. 근데 이건 쌉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헬리컬 타입의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현장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보통 대부분은 볼트 체결할 때는 다 이렇게 스프링 와셔를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평와셔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스프링 와셔는 여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 부품의 표면에 손상을 주기도 해요. 끝부분이 좀 모서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와셔를 중간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핀을 박는 방식이죠.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래서 핀을 박는 방식입니다. 너트에 핀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볼트의 가운데 구멍을 뚫고 볼트가 이렇게 있어요. 구멍을 뚫고 너트를 조여주면서 이렇게 너트를 조립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핀을 하나를 꽂아주는 방식. 죽었다 깨나도 빠지진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빠지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볼트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볼트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구멍을 뚫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어떻게 돼? 많이 줄어요.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응력을 갖는 스트레스 에어리어를 갖는 그런 볼트니까 더 큰 볼트를 써야만 해요.
이게 좀 하나의 문제점이 되죠. 가장 강한 지점, 가장 면적이 넓은 지점을 날려버려야 되니까. 여기죠. 요만큼만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요, 락너트라고 해서요, 요거가 뭐냐 하면은, 무른 재질이에요. 무른 재질의 폴리머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무른 재질의 금속을 쓰기도 하는데, 납 같은 거요.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꽉 조여주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소성 변형이 생깁니다. 소성 변형이 생기면서 압착이 되는 거죠. 압착이 돼서 여기 있는 나사산 틈새들을 다 꽉 정확하게 메꿔줘요. 완벽하게. 메꿔주게 되면은 마찰이 마찬가지로 증가하겠죠. 틈새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나일론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것도 폴리머예요. 그래서 이런 폴리머 재질을 이용을 하는 거 방법이 있고요. 자, 얘는 여기서 조여주게 되면은 얘가 평평하게 펴지죠. 나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될 거예요. 둥그랬던 게 위에는 살짝 들어가겠네요. 펴지면서 탄성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탄성 변형. 처음에 나왔던 스프링 와시하고 비슷한 거죠. 스프링 와시랑 똑같이 탄성 변형이 생기면서 원래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탄성 복원력에 의해서 추가 인장력을 생성시키는 거. 예.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스프링 와시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거 원 아니에요. 타원입니다. 타원이어서 볼트가 밀고 들어가면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되는 겁니다. 볼트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성 변형이 생기는 거죠. 탄성 변형이 생기면서 복원이 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볼트 옆면에서 너트 옆면에서 가운데 있는 볼트를 밀어줘요. 눌러줍니다. 이제 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안 써요. 여기 있는 이 락너트 방식이라든가 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스프링 와셔 방식을 주로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트위스티드 투스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쿼터핀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핀을 사용하는 거 볼트에 구멍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락너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너트는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잼너트라 해서 잼너트는 뭐냐 하면은 너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너트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너트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서로 마주보면서 돌려줍니다. 그럼 얘들 절대로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품이 이렇게 있을 때 너트가 부품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니까 얘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트하고 부품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트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데 부품하고 너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잼 너트도 나쁘진 않아요. 네, 현장에서도 잘 사용할지 이거는 좀 그래도 몇 번 써본 것 같기는 하네요. 잼 너트 방식은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걸 씁니다. 접착제 발라버려요 그냥. 그게 가장 단순하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발라서 하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접착제 바르면은 붙어버려서 나중에 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 나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풀으려고 쓰는 건데 접착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접착제 중에서 에폭시라는 게 있습니다. 에폭시 접착제는요. 특성이 피로화중, 일반적인 정화중이나 피로화중 같은 경우는 잘 버텨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충격화중이 가해지게 되면 깨져요.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체결을 할 때 에폭시를 발라서 볼트를 체결을 하고요. 만약에 풀러줘야 된다라고 하면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드라이버 있죠. 탕탕탕탕 이제 충격 주면서 돌리는 드라이버. 그 충격 주면서 돌리는 드라이버로 돌려주게 되면, 전동 드라이버 중에서 그런 거를 돌려주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에폭시가 깨집니다. 굳어있던 에폭시가 깨져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쉽게 풀려요, 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에폭시 사용해서 붙여버리는 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로화중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는 이제 정화중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피로화중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피로화중의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방법. 뭐예요? 예, 에폭시로 그냥 붙여버리는 게 가장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피로화중에 대해서 이제 수명 계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심화 교육 부분으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이제 볼트의 체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볼트 초기 인장력에 대한 거 0.9 ATSP, 그 다음에 이 초기 인장력을 이용을 해서 볼트를 체결할 때 필요한 체결력, 토크입니다. 회전력이건 토크입니다. 0.2 FI에다가 D를 곱한다. 예, 요거 두 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한번 예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볼트는 풀릴 것이다. 결국은 풀릴 것이다. 한 가지. 이만큼의 토크를 조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 예. 기구, 토크렌치요.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볼트는 결국은 풀릴 텐데, 이게 피로화중에 의해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풀리긴 풀려요. 정기적으로 조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스프링 와셔를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접착제를 쓰는 방법, 특히 에폭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볼트를 체결을 할 때 부품에다 뚫어야 되는 볼트의 구멍, 예, 볼트의 사이즈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 M5짜리 볼트를 쓰면은 6파이 정도로는 뚫어줘야 된다는 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